마치 1억 예금을 하면은 예금에서 대출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막 이 승수 효과를 계산하시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누가 3억 대출해달라고 하면 3억 대출해주고 누가 5억 대출해달라면 5억 대출해주면서 대출이 잡히고 그만큼의 대출이 곧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있다는 그런 보관증을 끊어주는 거나 비슷한 그런 형태를 지금 은행이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소개하는 채부심의 채북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채로 만든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본시장연구원 부위원장을 역임한 신보성 박사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나 책 디자인이 요즘 유행하는 그런 쉬운 책 디자인이 아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은행제도에 대해서 영국의 금장, 즉 금을 보관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너무나 생생하게 사료와 쉬운 설명 그리고 또 쉬운 그림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은행업을 이렇게 쉽게 설명한 책이 있었나 라고 하면서 책 겉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는데 초반부에 금융과 관련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서 읽으면서 이거 되게 쉽게 읽히는데 라고 읽었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꼭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현 시대의 은행업은 영국의 금 보관업자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런 금 보관하는 게 금장인데 금을 어떻게 보관하다가 지급 결제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또 예금을 하면 대출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가짜 예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때의 제도들이 지금 현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책의 초반부에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밌던 점은 과거의 금장들은 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료를 냈거든요. 금을 맡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금장이 보관된 금을 가지고 은행업, 소위 대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대출을 해주는데 인출을 해야 되니까 전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준비해서 부분 준비 제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 준비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자를 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은행이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받는 게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금장 시대에는 보관료를 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금장을 갔더니 이자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막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이제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그런 사료를 막 다 인용을 하는데 그게 좀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1666년 2월 1일에 이제 훗날 영국 하원 의원이 된 세뮤얼 페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금장을 가요. 그래서 예금을 인출하거든요. 근데 금장이 갑자기 예금 인출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난 돈 내러 왔는데 이자를 지급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러는 것이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1666년 8월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은행 금장이죠. 여기서 우리 이제 앞으로 예금에 이자를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 유럽이 깜짝 놀라거든요. 왜냐면 그럼 지금까지 이자를 주고 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금장들은 자기들이 예금을 암암리에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영업을 했는데 네덜란드 은행이 우리 이제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고객들도 암암리에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원래 보관료를 냈었는데. 그래서 서로 행복해하면서 은행은 지급 준비가 쌓이니까 행복하고 그걸로 대출 늘려서 행복하고 대출 이자가 더 크고 예금자는 원래 보관료 냈는데 이제 이자 받으니까 서로 행복하고 이러면서 금장을 신고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금장이 굉장히 성행하면서 은행이 됩니다. 과거의 금장들이 그 보관업, 그러니까 예금을 보관하는 그 예금업에서부터 지급 결제만 해왔던 것에서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예금 보관에 이자를 지급하는 이게 현대식 은행 체제가 된 건데요. 결국 대출의 시작과 함께 예금에도 돈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시작은 굉장히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우연스럽고 이랬다는 것이지 엄청나게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렇게 우연히 시작을 했던 것이 훗날 엄청난 후폭풍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현재의 은행은 부분 준비 제도라고 하는 100조를 빌렸으면 8조만 갖고 있으면 되는 이런 부분 준비로 대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기능이 대출까지 확대하게 되는데 책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대출인데요. 예금에서 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억을 예금하면 1억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출을 그냥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상 예금이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허예금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금장 사례를 얘기하는데 20파운드를 보관하고 있던 스미스 씨가 10파운드의 대출을 좀 필요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 그럼 그냥 30파운드 보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관서 써줄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보관서에 대해서 10파운드만큼 대출받은 셈이어가지고 이제 이자를 지급했던 게 과거 초창기의 대출이었고요. 스미스 씨가 30파운드만큼 돈이 있다고 생각한 다른 사업 파트너는 그와 거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 사업이 활성화되고 스미스 씨가 10파운드를 갚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먼저 예금에서 대출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먼저 해주고 예금은 나중에 오히려 받는 상환을 나중에 하는 이런 방식의 현대식 은행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스미스가 지금 당장 30파운드를 보관하지 않더라도 그냥 10파운드 대출해주면서 30파운드 있는 것처럼 보관증을 끊어주게 되면은 이게 대출이 시작이고 지금 EBS 방송을 보든 뭘 보든 마치 이런 예금을 하면은 예금에서 대출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막 이 승수 효과를 계산하시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누가 3억 대출해달라고 하면 3억 대출해주고 누가 5억 대출해달라면 5억 대출해주면서 대출이 잡히고 그만큼의 대출이 곧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있다는 그런 보관증을 끊어주는 거나 비슷한 그런 형태를 지금 은행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들의 대출이 결국은 예금을 받아서 그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출을 받아갔다고 재무제표에 기록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과거에는 어땠냐면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 받은 만큼 대출했던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신 중개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여신 중개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은행은 여신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신용을 창조하는 거죠. 결국 여신을 중개하는 데가 있고 나 잉여돈이 있는데 이거 맡길게 이 돈 내가 빌려갈게 하고 중개하는 기관이 있고 이 여신을 창조하는 신용을 창조하는 데가 있는데 은행은 이제 창조하는 데가 됐다는 거죠. 언제부터? 1600년대부터요. 그래서 현재 은행은 약 400에서 500년의 역사를 갖는 신용 창조 기관이고요. 지금도 이 여신 기반의 신용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신사라고 하는데 여신사들이 은행보다 더 뭔가 위험한 회사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는 은행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결국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은행은 언제든지 돈을 초과로 찍어내게 되면은 경제 과열이나 자산 과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제도는 이제 한 450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책의 핵심은 결국 은행이 예금이 아니라 이런 여신의 신용의 중개 기능만 했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버블과 과열은 없었을 거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버블과 과열은 이제 신용을 창조하기 때문에 있는 건데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기표를 합니다. 뭐냐면은 그 나라의 대출의 증가율은 여신을 중개만 한다 그러면은 이론상 대출 증가율 D는 그 나라의 성장률 G 값이 됩니다. D는 G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에서 대출 증가율인 D는 그 나라의 성장률인 G 값을 넘거든요. 신보성 저자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만성적인 과잉금융 상태라고 하는데요. 결국 초과 대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신을 중개만 한다면은 잉여로 얼마, 그거로 빌려가는 게 얼마만큼 해서 경제 성장률만큼의 증가율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여신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용을 창조하기 때문에 창조하는 신용은 항상 성장률보다 과잉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성장률보다 과잉해서 창조된 신용은 경제로 가면은 경제 과열이 이루어지는데 자산으로 가면은 자산 과열이 이루어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은행업이 나온 이래 현대까지의 전 세계 모든 경제 위기나 자산 시장 위기는 항상 은행을 끼고 있고 그거는 은행이 신용을 과잉 창조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은행의 개혁에 대해서 1800년대 중후반의 오스트리아 학파들이 를 포함해서 선대 경제학자들이 지적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결말로 제시를 합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냐? 첫 번째는 현대의 은행이 부분준비 제도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과잉금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400~500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될 거랍니다. 개혁이 없다면. 경제 과열이 생기거나 자산 과열이 생기거나 그게 한국은 부동산이고 미국은 주식이잖아요.
이런 자산과열과 경제과열이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현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간다. 이게 이 책을 읽었을 때 첫 번째 느꼈던 그런 시사점이고요. 그래서 저자는 오스트리아파 주장을 이용해서 그럼 은행을 결국 두 개로 쪼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말 부분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로 어떻게 쪼개냐. 하나는 중앙은행이 찍은 돈을 그대로 보관을 해주는 예금은행 성격의 보관과 지급 결제만을 하고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의 그 통화보관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기관인데 여신기관입니다. 잉여저축을 대출로 하는 현재의 여신중개기관들이 하는 그런 기능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찍은 돈을 보관해주는 데가 따로 있고, 보통 개인은 여기랑 컨택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개인은 어디 컨택하냐면 내가 뭐 1억을 맡기면 1억을 빌려주는 이런 대출중개기관성 은행을 이렇게 쪼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신용창조 기능이 사라지고 신용의 중개 기능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신용의 중개 기능으로 돌아갔을 때는 초과 금융 상태, 즉 신용을 초과로 만들어주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산 과열이나 경제 과열이 생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찍어내 가지고 그걸로 시장을 뭐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중앙은행이 찍은 돈을 가지고 중앙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보관은행이 있잖아요. 이 보관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가면서 자기 사업을 키우거나 좀 내가 레버리지 써보겠다 그러면은 요 은행에서 은행이 빌려가가지고 좀 사업을 확장하는 거고요. 또 요 은행에서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이 돈을 빌려가면서 여러 가지 산업을 확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대출해서 해도 되는데 이 대출 중개 기관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 중앙은행의 통화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중앙은행은 이 통화량 조절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자산시장의 과열을 지금보다 너무나 그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제 짧은 영상을 보고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천재야. 사실 이 긴 책에 장기간의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결말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자의 주장은 결국 지금 은행을 쪼개놔야 된다는 건데요. 이 쪼개놓자는 주장이 다소 혁신적일 수도 있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주장은 1800, 1900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파를 주도로 한 그 미제스라든가 이런 유명한 오스트리아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왜 이렇게 쪼갰어야 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너무나 잘 분석해 놓은 글들을 인용을 하면서 굉장히 탄탄하게 쓴 책이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왜 소개를 하냐면은, 국내 작가가 외국의 제도, 또 은행의 외국 역사, 미국 은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공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신보성 저자는 그 본인의 커리어에 이분이 이제 50대 후반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평생의 공부를 책으로 낸 건데, 외국의 그 어떤 서적보다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은행업에 대해서 너무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돈을 찍어내는 재환 연준이라든가 금리의 역습을 통해 가지고 오스트리아파의 주장을 많이 다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행업 부분으로 갖고 온 책이어가지고 그 책의 연장선에서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누가 읽으시면 좋겠냐면, 요새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냐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냐 비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찍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스테이블 코인도 누가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내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신용이 창조가 되고 그 신용이 창조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 책을 읽으면은 더 잘 이해가 돼요. 이 책은 스테이블 코인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진 않지만은 은행업에서 신용 창조했었던 거와 신용을 중개했었던 거를 구분하면서 이 업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특정 자산 시장이라든가 특정 산업에 엄청난 과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책이 갖고 있는 굉장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은행은 예금 보관, 여신의 중개, 그리고 은행도 투자를 하죠. 투자은행이 있고, 이런 기능들이 외국에서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외국 은행에서도 뭐가 분리가 안 돼 있냐면은 예금 보관과 신용 창조가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투자는 투자은행으로 미국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창조를 통해서 과열이 너무나 발생하는 구조적인 그런 상황이죠. D는 항상 G보다 큰 그런 상태가 이어지면은 영원히 자산버블과 경제버블이 반복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의 금융체제에 대해서 더 이해도를
근본적으로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채부심의 좋은 책 소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부심의 채북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